남편의 49제가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제게 가장 잔인한 선물을 안겼습니다.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아들의 침묵 앞에서 이 지독한 고부 갈등의 끝은 절망뿐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제 앞으로 남겨둔 80억 원의 유산과 반격을 위한 마지막 한 수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끝까지 꼭 지켜봐 주세요. 그 사람의 49제였어요. 49번의 밤이 지나고 이제 정말 당신을 보내줘야 하는 날이었죠. 서울 압구정, 우리가 평생을 살았던 이 현대 아파트에는 아침부터 무거운 향냄새가 내려앉았어요. 텅 빈 거실에나 홀로 제사상을 차리는데 공간이 넓다 못해 시리게 느껴지더군요. 음식 하나하나에 당신과의 기억이 배어 있었어요. 노릇하게 부쳐낸 육전을 보니 당신이 퇴근길에 막걸리 한 병 사와서는 여보, 전 부치는 냄새가 동네 입구까지 나더라 하며 웃던 모습이 떠올라요. 삼색 나물은 또 어떻고요. 고사리는 인생의 쓴맛, 도라지는 매운맛, 시금치는 단맛이라며 우리 인생이 이 나물 한 접시에 다 담겨 있다고 말하곤 했죠. 그렇게 까맣게 타들어가는 향을 보고 있자니 내 마음도 함께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쯤 되었을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지훈이와 딸 서연이었죠. 둘 다 얼굴에는 바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훈이는 들어오자마자 손목시계를 슬쩍 보더군요.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어요. 딸 서연이는 아이들 학원 시간이 어떻고 저녁 약속이 어떻고 자기 삶의 빽빽한 일정들을 늘어놓기 바빴고요. 그 애들의 삶에서 아버지를 보내는 이 의식은 그저 잠시 들러 처리해야 할 하나의 일정일 뿐인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절을 하고 짧은 묵념을 하고 모든 것은 정해진 순서대로 빠르게 진행됐어요. 녀석들은 마치 숙제를 끝낸 아이들처럼 서둘러 일어났죠.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엄마, 식사 잘 챙기셔야 해요. 그런 의례적인 말들을 남기고는 현관을 나서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저 문이 닫히면 이 거대한 집에 또다시 나 혼자 남겨진다는 사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텅 빈 공간에 남은 건 음식 냄새와 이제는 희미해져가는 향 냄새, 그리고 내 깊은 한숨뿐이었죠. 아이들이 떠나고 난 뒤의 정막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 집의 모든 물건, 모든 공기가 남편의 부재를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대로 있다가는 가슴에 뚫린 구멍이 더 커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가평으로 가야겠다고. 당신과 나의 시간이 고스란히 쌓여 있는 그곳, 우리만의 호숫가 별장으로요. 차 키를 챙겨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차였죠.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이 큰 차를 모냐고 타박했지만 당신은 내가 더 넓은 세상을 보길 바랐던 것 같아요. 시동을 걸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데 백미러로 멀어지는 우리 집을 보니 잠시 마음이 아려왔어요. 압구정의 빽빽한 빌딩 숲을 지나 올림픽대로에 차를 올렸죠.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자 차창 밖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색빛 도시가 서서히 물러나고 푸른 산과 강이 눈에 들어왔어요. 혼자 운전하는 이 시간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나는 원래 무력하게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많은 것을 기대고 있었는지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내 삶을 놓아버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청평호를 끼고 달리는 길은 언제나처럼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윤슬을 보니 당신과 함께 보트를 타던 젊은 날이 생각나 미소가 지어졌죠. 1시간 반쯤 달렸을까 익숙한 우리 별장 진입로가 보였어요. 손수 심었던 철쭉이 담장을 따라 붉게 피어 있었어요.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니 흙냄새와 풀냄새가 확 끼쳐왔어요. 그래, 이 공기였어요. 내가 그리워했던 건 당신과 함께 가꾸던 작은 정원을 둘러보았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작약은 올해도 어김없이 탐스럽게 피었더군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어요. 여기서라면 당신을 온전히 추억하고 나의 슬픔을 조용히 다독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근처 다른 별장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소리는 너무나도 가까웠어요. 바로 우리 집, 우리 별장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어 별장 쪽을 바라보는데 낯선 고급차들이 정원 앞에 여러 대 주차되어 있는 게 보였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조심스럽게 집 쪽으로 다가갔어요. 활짝 열린 테라스 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출장 뷔페에서 나온 듯한 화려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 집인 양 별장 안을 오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장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주인공처럼 웃고 있는 며느리 수진이가 있었어요. 아, 오늘이 그의 생일이구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의 49제가 막 끝난 오늘 이 추억의 공간에서 이런 화려한 파티를 열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본 수진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가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죠. 어머님, 오셨어요? 마침 잘 오셨네요. 제 생일이라 친구들하고 작게 파티하고 있었어요. 작게. 이 아수라장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쏠렸어요. 파티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수한 옷차림의 늙은 시어머니, 그들의 눈빛은 나를 마치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처럼 만들었어요. 나는 내 집, 내 공간의 주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벽한 이방인이었죠. 소외감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이 밀려왔어요. 소란을 피해 정원 구석으로 몸을 피했어요. 당신과 함께 만들었던 장미 아치 아래 그곳만이 유일한 내 피난처 같았거든요. 잠시 눈을 감고 있는데 며느리와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귀에 밝혔어요. 수진아, 이 집 정말 좋다. 너희 시어머님은 정말 복 받으셨네. 그 말에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하는 목소리는 유난히 크고 명랑했어요. 나는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내 귓속을 파고들었죠. 복은 무슨. 사실 이 집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어머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냥 이 집 깔끔하게 팔고 영원히 사라져 주는 거지.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어요. 친구들의 말에 웃고 있는 수진이, 그리고 그 옆에는 내 아들 지훈이가 서 있었어요. 지훈이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꾸짖기는커녕 아내의 그 잔인한 농담에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동조의 미소였죠. 심장이 얼어붙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방금 전 49제상 앞에서 아버지에 대한 예를 갖추던 그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침묵과 미소는 며느리의 말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꿰뚫었어요. 아,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웠구나. 아니, 저 애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아이들이 아니구나. 장민 엉쿨을 붙잡고 서 있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고요했던 내 삶에 거대하고 서늘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냥 멍하니 휘청이는 걸음으로 내 차에 올랐던 것 같아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나를 비웃는 것 같았죠. 룸미러로 비친 내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게 꿈이기를 바랐지만 핸들을 잡은 손의 차가운 감각이 이게 현실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죠. 그날 밤 나는 낯선 모텔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그 집에서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별장으로 향했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그곳은 내 집이었고 내 남편과 나의 역사가 담긴 곳이니까요. 하지만 별장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관문 잠금 장치가 번쩍이는 새 디지털 도어록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딸 서연이까지 와 있었어요. 심지어 며느리의 부모님, 그러니까 내 사돈들까지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마치 개선 장군을 맞는 군중처럼 혹은 죄인을 심판하려는 재판관들처럼 보였어요. 그 어색한 아침 식사 자리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파티의 흔적은 말끔히 치워져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불편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죠. 모두가 나를 둘러싸고 앉아 있는데 그들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어요. 지훈이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어젯밤 파티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아주 합리적이고 걱정스럽다는 투로 말이죠. 어머니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이렇게 넓은 집을 관리하는 건 위험하고 비효율적이라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부터 이 집을 관리해드리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기가 막혀서 반박하려 하자 며느리 수진이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받았어요. 이건 다 어머님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라고, 혹시라도 혼자 계시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냐고요. 그 말은 너무나 그럴듯해서 내가 하는 모든 반박은 그저 나이 든 사람의 고집이나 투정처럼 들리게 만들었어요. 내가 이 집은 너희 아빠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라고, 내게는 집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자 딸 서연이가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엄마, 언제까지 과거에만 얽매여 살 거냐고. 아빠가 계실 때와는 다르지 않냐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어요. 나와 아이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죠. 나에게 집은 삶과 추억의 공간이었지만 아이들에게 집은 그저 시세가 얼마인지, 관리비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부동산일 뿐이었어요.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 내 추억과 감정은 비합리적인 집착일 뿐이었죠. 사돈들까지 옆에서 다 자네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라며 거드는 상황에서 나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결국 그들은 내게 새로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채 필요한 짐은 저희가 나중에 챙겨다 드릴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 나를 그곳에서 몰아냈어요. 나는 내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배신감보다 더 큰 건 무력감이었죠. 서울 압구정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그곳도 더 이상 안전한 내 보금자리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부터 아이들의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어요. 이번 목표는 압구정 아파트였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지훈이는 이 집이 너무 넓어서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고 관리비만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서연이는 더 작고 안전한 최신식 실버타운 같은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했죠. 그들의 말은 하나같이 나를 위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내는 뻔했어요. 이 비싼 아파트를 팔아 현금화하고 싶다는 거였죠. 나는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장만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낸 이 집을 떠날 수 없다고 버텼어요. 벽에 걸린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 손때 묻은 가구들. 이 모든 것이 내 역사인데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내 저항은 아이들에게 비합리적인 고집으로만 비쳤어요. 특히 믿었던 딸 서연이마저 엄마, 오빠 말이 맞아. 이게 다 엄마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야 라고 말했을 때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 하나를 잃은 것도 서러운데 딸마저 내 편이 아니었던 거죠. 며칠 뒤 지훈이는 서류 뭉치를 들고 나를 찾아왔어요. 자신이 금융 전문가라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고 세금 정책이 어떻게 바뀔 예정이니 지금 파는 게 가장 이득이라는 등 어려운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가 가득한 서류를 내 눈앞에 펼쳐 보이며 마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인 것처럼 설명했죠. 그건 설명이 아니라 통보였어요. 전문 지식이라는 무기로 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죠. 나는 그 서류들을 보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고 내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아이들은 스마트폰 부동산 앱으로 시세를 확인하고 나를 뺀 가족단체 채팅방에서 아파트 매각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들이 나누는 정보에서 완벽하게 소외되어 있었죠.
내가 아는 건 그저 전화로 통보받는 결과뿐이었어요. 이런 디지털 소외가 사람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평생을 가깝게 지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했어요. 내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는 안타까워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자식들이 알아서 잘해주지 않겠나. 요즘 똑똑한 애들이니 다 자네를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을 찾고 있는 걸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통적인 가족관 속에서 부모의 재산은 결국 자식의 것이라는 암묵적인 동해 속에서 내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없었어요. 나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내 집에서, 내 인생에서 나는 점점 더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항하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어요. 아이들의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그 끈질긴 압박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에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죠.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내 더 큰 불안감으로 바뀌었어요. 그건 평화가 아니라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거든요. 거실에 앉아 있어도 안방에 누워 있어도 나는 이 거대한 집안의 유령이 된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나를 그들의 계획에서 지워버린 거였죠. 어느 날 아침 나는 통장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아이들이 내 삶을 쥐고 흔들어도 최소한의 내 것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 손으로 직접 돈을 만지고 내 의지대로 무언가를 사고 싶었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말이에요. 수십 년간 거래해온 압구정의 은행 지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군요.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조용한 분위기는 여전했지만 그날따라 그 모든 것이 나를 위축되게 만들었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들의 눈에는 아마 내가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에 낡은 종이 통장 하나를 들고 순서를 기다리는 늙은이. 드디어 내 번호가 불리고 나는 창구로 다가가 통장을 내밀며 현금 인출을 부탁했어요. 아주 당연하고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내 통장에서 내 돈을 찾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젊은 은행원은 통장과 내 신분증을 번갈아 보더니 컴퓨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러고는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이 계좌는 인터넷 뱅킹 전용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모든 거래는 아드님이신 박지훈 고객님의 공동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인터넷 뱅킹, 공동인증서? 그게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는 건 이 통장은 내 것이고 이 안의 돈도 평생 내가 모은 내 돈이라는 사실뿐이었죠. 내가 내 돈을 찾겠다는데 아들의 허락이 필요하다니요. 내가 당황해서 목소리를 높이자 은행원은 더욱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주변의 시선이 더욱 따갑게 느껴졌어요. 동정 혹은 한심하다는 듯한 그 눈빛들 속에서 나는 얼굴이 불타는 것 같은 수치심을 느꼈어요. 나는 수십억 자산가였지만 당장 내 손으로 10,000원 한 장 인출할 수 없는 신세였던 거예요. 나는 금고 안에 갇힌 죄수였어요.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은행을 나와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압구정의 화려한 거리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죠. 아이들은 내 돈줄을 완벽하게 틀어지고 있었어요. 기술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족쇄로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린 거였죠. 그날 오후 멀리 사는 친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부 전화라기엔 어딘가 조심스럽고 탐색하는 듯한 말투였죠. 요즘 건강은 어떠냐? 식사는 잘하냐?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하지는 않냐고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아, 아이들이 내 뒤에서 다른 짓을 하고 있구나. 지훈이와 수진이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내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고집을 부린다는 식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나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자신들이 내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던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재산을 탐내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내 인격과 존엄성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잔인한 계획이었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아이들을 불러 모았죠. 이게 다 무슨 짓이냐고, 어떻게 엄마에게 이럴 수 있냐고 절규했어요. 내 분노에 찬 외침에도 아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 수진이가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려서 내 모든 희망을 질식시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자꾸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저희를 공격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다 어머니의 남은 재산을 보호해드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게 해드리려는 저희의 마지막 효도예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알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나를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자신들이 후견인이 되어 내 재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협박이었죠. 그건 살아있는 나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돈을 빼앗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내 이름, 내 인생, 박민자라는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분노도, 슬픔도,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았죠. 아이들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었어요. 내 것을 빼앗기 위해 내 목에 칼을 들이대는 낯선 괴물일 뿐이었죠.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어요. 당신의 온기가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죠. 책상 위에 놓인 우리 젊은 날의 결혼 사진을 보았어요. 풋풋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재산을 빼앗기고 정신병자 취급까지 당하고 내 인생은 실패한 걸까요? 당신이 떠난 세상에 나는 정말 혼자였어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캄캄한 절망의 한가운데에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서재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어요. 남편이 쓰던 낡은 책상에 기대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인생이, 내 자존심이, 내가 지켜온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그 잔인한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았죠.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법적으로 정신 나간 늙은이가 되어 쥐꼬리만 한 용돈을 탔으며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내 모습이 눈앞에 선했거든요. 어쩌면 이게 내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체념하려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문득 서재 구석에 놓인 낡은 자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혼수로 해왔던 어머니의 어머니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손때 묻은 가구였죠. 평소에는 그저 오래된 물건일 뿐이었는데 그날따라 자개의 영롱한 빛이 꼭 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홀린 듯이 다가가 굳은 손으로 자개장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남편이 아끼던 벼루와 붓, 그리고 낡은 책 몇 권이 전부였죠. 이제 정말 이 집을 떠나게 되면 이 물건들도 다 버려지겠구나. 마지막으로 당신의 흔적이라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 안쪽 깊숙한 곳을 닦아내려 손을 뻗었을 때였어요. 손끝에 딱딱하고 네모난 무언가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숨겨진 공간이라도 있는 것처럼 뒷판이 살짝 들려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판을 드러내자 그 안에는 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쓴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나타났어요. 자물쇠도 없이 그냥 뚜껑만 덮여 있는 아주 평범한 상자였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뭘까? 당신이 내게 남긴 마지막 비밀일까?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어요.
가장 위에 있는 서류를 집어드는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어요. 그건 바로 이 압구정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이었어요. 그런데 소유자 이름 칸에 남편의 이름과 함께 적혀 있어야 할 내 이름이 박민자 세 글자만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단독 소유였던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다음 서류를 꺼내들었죠. 가평 별장의 등기 권리증이었어요. 그건 역시 내 단독 명의였어요. 그제야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몇 년 전 남편이 무슨 상속세니 뭐니 복잡한 말을 하면서 내 도장을 여러 번 가져갔던 일이요. 나는 그저 당신이 알아서 잘하려니 믿고 맡겼는데 당신은 그때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내가 평생 처음 보는 서류들이 있었어요. 증권사에서 발행한 주식 포트폴리오 현황 보고서였죠. 삼성전자, 현대차,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우량주들의 목록과 함께 적힌 총 자산 평가액을 보고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서 몇 번이고 다시 세어봐야 했죠. 50억, 아니 80억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아이들이 탐내던 집 두 채는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거예요. 마지막 서류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어느 고급 아파트의 등기 권리증이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그림 같은 곳이었죠. 나는 서류들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 남겨둔 방패이자 갑옷이었어요.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 서류 뭉치 가장 위에 있던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내 민자에게라고 적힌 당신의 익숙한 필체였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민자야,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당신 곁에 없거나 혹은 내가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겠지. 평생 고생만 한 당신에게 마지막까지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미안하네. 하지만 기억하시오. 당신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오. 아이들이 혹 당신을 속상하게 하거든 모든 것을 이 친구에게 맡기고 훨훨 날아가 당신의 삶을 찾으시오. 제주도에 당신이 좋아할 만한 작은 집도 하나 마련해 두었소. 그곳에서 바다를 보며 이제는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시오. 사랑하오. 내 평생의 동반자. 편지 아래에는 김진우 변호사라고 적힌 명함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당신의 오랜 친구였죠. 눈물이 편지지를 적셨어요.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고 있었군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내 사랑 하나, 펑다는 이름이 떠 있었죠. 캐나다에 있는 내 유일한 손녀 하나였어요. 영상통화였죠. 엉망이 된 얼굴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전화를 받았어요. 화면 가득 손녀의 밝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내 얼굴을 보더니 이내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할머니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요. 그 아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나는 울면서 두서없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49제 날의 서운함, 가평 별장에서의 모욕, 아이들의 재산 압박, 그리고 정신병자 취급을 하며 성년 후견을 운운했던 마지막 협박까지. 내 이야기가 끝났을 때 화면 속 하나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19살,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강인했어요. 하나가 단호하게 외치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내 심장에 밝혔어요. 할머니, 절대 그냥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할머니, 나 당장 비행기표 끊어서 돌아갈게요. 우리가 같이 싸워요.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고. 그 말이 메아리처럼 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었지.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는 당신이 있고 세상 반대편에서 나를 위해 달려와 주겠다는 내 손녀가 있었어요. 이전까지 나를 고립시키던 차가운 쇳덩이 같았던 스마트폰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상자 안에 있던 김진우 변호사의 명함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잉크가 번진 낡은 종이였지만 내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처럼 보였죠.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수화기를 들었어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명함에 적힌 번호를 하나씩 또박또박 눌렀어요. 이제 반격의 시작이었어요. 김진우 변호사의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의 한복판, 법원 바로 건너편에 있었어요. 차갑고 이성적인 법의 공기가 감도는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편이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죠. 김 변호사는 내 남편의 오랜 친구답게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내가 가져온 오동나무 상자 속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한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며 나를 안심시켰어요. 당신 남편, 정말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이었다고요. 우리는 반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김 변호사는 감정적인 싸움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했죠. 모든 것은 법과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고요. 첫 번째 단계는 아이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되는 공식적인 법적 통지였죠. 거기에는 압구정 아파트와 가평 별장에 대한 모든 매각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 그리고 가평 별장의 점유를 풀고 즉시 나에게 소유권을 반환하라는 내용이 담겼어요. 또한 내 금융 자산에 대한 모든 접근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경고했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온전히 나의 생각이었어요. 나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주었던 모든 고가의 선물들을 돌려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건 더 이상 너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는 금전적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는 나만의 의식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나는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빈 상자들을 꺼냈어요. 그리고 하나씩 내가 주었던 선물들을 담기 시작했죠. 며느리 수진이가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던 명품 가방, 아들 지훈이의 손목에서 번쩍이던 스위스제 시계, 딸 서연이에게 대학 졸업 선물로 사주었던 외제차의 예비키까지. 물건 하나하나에 내가 쏟았던 사랑과 기대가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잿더미가 된 감정이었어요. 상자를 포장하며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오래 묵은 빚을 청산하는 것처럼 마음이 차분해졌죠. 그 물건들은 더 이상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내 발목을 잡고 있던 족쇄였으니까요. 며칠 뒤 아이들에게서 불같이 화가 난 전화가 빗발쳤어요. 내용 증명과 내가 보낸 택배 상자들이 도착한 모양이었죠.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냐는 원망,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가족을 망신시키려 하냐는 비난이 수화기 너머로 쏟아졌어요.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김 변호사가 시킨 대로 모든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 하겠다. 가족 회의를 원한다면 지정된 날짜에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아마 녀석들은 그때까지도 내가 겁을 주려는 것뿐이라고, 자기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압박하면 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약속된 날 나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 회의실에 먼저 도착해 아이들을 기다렸어요. 거대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내 옆에는 든든한 김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잠시 후 지훈이와 수진, 그리고 서연이가 굳은 얼굴로 들어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오만함이 남아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지훈이는 마치 자기가 내 변호사인 것처럼 재산 문제와 세금 문제를 거론하며 내가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어요. 딸 서연이는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가족끼리 왜 이렇게 법까지 내세워야 하냐며 감정에 호소했죠. 그리고 활용점정은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나를 노려보며 내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정말로 성년후견 신청을 해서 법원이 나를 보호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협박했어요. 그때였어요. 조용히 듣고만 있던 김진우 변호사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는 먼저 테이블 위로 서류 몇 장을 밀어놓았죠. 아드님과 따님이 말씀하시는 재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서류를 집어드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건 바로 압구정 아파트와 가평 별장의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그리고 소유자란에는 내 이름, 박민자 세 글자만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김 변호사는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보시다시피 모든 부동산은 박민자 여사님의 단독 소유입니다. 자녀분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어차피 상속받을 재산이 아니냐고 어머니가 지금 판단력이 흐려서 저 변호사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심지어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증거를 모아두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죠. 그 순간 김 변호사는 노트북을 여러 작은 스피커에 연결했어요. 그리고 파일을 재생했죠. 회의실 안에는 익숙한 목소리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내 아이들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재산부터 빨리 정리해야 해. 요양원 보내고 집 팔자, 정신 나간 노인네 취급하면 금방 넘어와. 자신들이 나를 속이기 위해 나누었던 모든 대화, 나를 모욕했던 모든 말들이 녹음되어 생생하게 흘러나왔어요. 기술이, 그들이 나를 소외시켰던 바로 그 기술이 이제는 그들의 죄를 증명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아이들은 사색이 되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충격에 빠진 그들 앞으로 김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조용히 밀어놓았어요. 그리고 자녀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던 어머님의 재산 현황입니다. 금융 전문가인 지훈이의 눈이 가장 먼저 그 서류에 밝혔어요. 그리고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죠. 서류에 찍힌 숫자를 본 지훈이의 입이 벌어지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아웅다웅하며 빼앗으려 했던 집 두 채의 가치를 합친 것보다 몇 배나 더 큰 액수가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고 보잘것없었는지 그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폭로된 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아이들은 이제 분노도 변명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텅 빈 얼굴을 하고 있었죠.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더 이상 그들을 보며 분노나 슬픔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깊은 연민과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확신만이 들었죠. 나는 내 아이들이었던 괴물들을 향해 내 평생의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오늘부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나는 어떤 미련도 없이 뒤돌아 회의실 문을 열고 걸어 나왔어요. 복도에는 미리 연락을 받고 와 있던 몇몇 친척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죠. 그들은 회의실 안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내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그 앞을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내 모습을 멀차 지켜보았어요. 아이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체면은 그 순간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사무실을 걸어 나오며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마침내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뒤 세상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처럼 숨쉬기가 편안했죠. 통쾌함보다는 깊은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박민자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흔적이 가득한 압구정 아파트는 더 이상 내게 안식처가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꼭 필요한 몇 가지 짐만 챙겨 그 집을 나섰어요. 나머지는 모두 처분하거나 기부했죠.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나는 어떤 미련도 느끼지 않았어요.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이었죠. 제주 서귀포에 있는 내 새로운 집은 남편이 편지에 썼던 그대로 그림 같은 곳이었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코끝을 간지렸죠.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손녀 하나가 나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아이의 품에 안기니 비로소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몇 달이 흘렀어요. 나는 하나와 함께 제주에서의 새로운 삶에 천천히 적응해 나갔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특히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던 기술의 벽은
여전히 높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내 옆에는 최고의 선생님인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는 내게 태블릿 PC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에는 돋보기를 쓰고도 한참을 들여다봐야 했던 작은 글씨들이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죠. 내 손으로 직접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내 계좌를 확인하고 주식 관리 앱을 열어내 자산 현황을 살펴보는 날에는 어린아이처럼 신이 났어요. 은행 창구에서 수치심에 떨던 내가 이제는 내 거실 소파에 앉아 세상의 모든 금융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요. 디지털 소외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기술을 내 삶의 도구로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김진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이들이 제주도로 나를 찾아왔다는 소식이었죠. 내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집 앞에서 무작정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애써 찾은 평화가 다시 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약한 박민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잠시 고민한 뒤 김 변호사를 통해 내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나는 그 아이들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해주십시오. 이제는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일 겁니다. 그건 미움이나 복수심이 아니었어요. 내 새로운 삶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거리두기였죠. 어설픈 용서는 결국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남길 테니까요. 그날 이후 아이들은 다시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모자의 인연은 그렇게 제주도의 푸른 바다 위에서 조용히 끝을 맺었죠. 내 삶에 여유가 생기자 나는 내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건 바로 요리였죠. 나는 이웃들에게 내가 만든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정성껏 담근 김치, 손수 만든 밑반찬들을 맛본 이웃들은 하나같이 감탄하며 비법을 물어왔죠. 그들의 칭찬에 용기를 얻어 나는 집거실에서 작은 요리 교실을 열기로 했어요. 이름은 민자의 식탁이라고 붙였죠. 민자의 식탁은 금세 입소문이 났어요. 처음에는 동네 아주머니 몇몇이 전부였지만 나중에는 자식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할머니들, 엄마의 손맛이 그리운 젊은 세댁들까지 찾아왔죠.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완성된 요리를 나누어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곳은 단순한 요리 교실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사랑방이자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 주었죠.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며 나는 깨달았어요. 내 남편이 남겨준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집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가 내게 남겨준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다른 사람과 온기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과 존엄성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돈 많은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민자의 식탁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덧 저녁이 되어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나와 하나는 나란히 테라스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죠. 하나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민자의 식탁. 유튜브 채널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할머니의 요리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벅찬 행복감이 밀려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어요. 내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슬픔의 그림자는 없었어요. 그 자리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평온과 내일에 대한 잔잔한 희망만이 가득했죠. 그래, 내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때로는 무언가를 놓아주는 것이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이 되기도 하죠.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부당함을 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 내어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설 때 빛나는 법이거든요. 혈연을 넘어선 새로운 인연이 때로는 더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기도 하니까요.